난세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에서 6번째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5번째 통일에 대한 이기적이지 않은 접근.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므로 하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통일의 당위성을 가지고 남북 통일을 염원해왔다. 6.25 전쟁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공격해 적화시키려고 했던 북한의 남한 흡수 시도였으며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도 북한을 흡수하는 북진 통일을 꿈꾸었다. 이러한 흡수 통일 기조는 정권이 바뀌면서 변하기도 하였으나 그 밑바닥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우리가 통일부를 두고 있는 것이 그러한 방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느 교수의 책을 인용해 통일은 대박이란 말을 하여 한간에 회자된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통일에 대한 이러한 시각과 행동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의 각기 다른 체제의 정부가 수립된 지 이미 70년이 지나 남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질화되었다. 더욱이 1991년 9월 18일 남북한이 각기 별개의 의석을 가진 회원국으로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별개의 국가로서 공식 인정을 받았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 영토 역시 우리의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미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당시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 헌법에 그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모순이므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을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통일부를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부를 둔 것 자체가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로 비칠 수 있기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북한이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2018년과 2019년에 있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가장 먼저 보장받으려 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북한 체제를 위협한다고 저런 말을 하는가 라고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 그리고 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남한이 위협적인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남한이 통일부라는 조직을 두고 통일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북한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유엔에서 북한을 엄연한 하나의 나라로 국가로 인정했고 북한의 지도자가 있어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가 통일부를 두고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통일을 추진하려는 것은 국가 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통일부는 빨리 없애는 것이 북한을 덜 자극함으로써 오히려 안보에 도움이 된다. 남북 통일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 그렇다고 나는 통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였던 민족과 국가가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다시 통합할 수 있다면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남북한 간 이산가족들이 생이별을 한 채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통일은 시급한 과제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남북한의 경제 규모 격차가 50대 1 정도로 북한의 GDP는 남한 GDP의 2%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독일의 소독과 동독은 당시 경제 격차가 3대 1이었다. 그런데 동소독 통일 후 독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치르고 있다. 어떤 이는 통일이 되면 북한의 엄청난 지하자원과 남한의 고도 산업 기술로 남북한이 단기간 내에 크게 일어나 통일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며 그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통일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통일의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특정 기업과 사람들에게 집중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남한의 졸부들이 북한에 들어가 어떤 일을 할지 상상해보라.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우리의 1960년대 수준이다. 북한 지역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느라 우리는 엄청난 돈, 국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생활 수준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남한 내에서의 빈부격차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한데 최빈국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 국민이 섞여보라. 그 엄청난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주의 국가처럼 모든 것을 국유화해서 똑같이 나눠줄 것인가?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해 사회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남한 내의 지역통합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해묵은 지역 감정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내가 제시했듯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합쳐서 전경도,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를 합쳐서 경전도로 명명하여 동서로 지역을 묶으면 자연히 해소될 문제이지만 여하튼 아직도 우리는 우리 내부의 통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처지에 너무나 이질적이고 격차가 큰 남북을 통일한다는 것은 대박이 아니라 무모한 도박과 같다. 통일은 결코 아름다운 꿈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이다. 통일을 준비할 필요는 있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도록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통일의 또 다른 걸림돌은 문화적 이질화의 문제이다. 70여 년이라는 시간은 남북한의 문화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다. 언어와 종교, 역사관, 국가 지도자에 대한 태도, 사고방식, 생활방식 등 문화적 이질화는 통일 이후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상당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을 논하기 전에 문화적 이질화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적 이질화를 극복해 나가려면 꾸준한 민간 교류가 필요하다. 민간 교류는 경제적, 학술적, 종교적, 문화적 교류를 모두 포함한다. 이산가족 문제도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적십자나 종교단체 등이 전면에 나서서 해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가운 머리로 접근해야 하는 통일 문제. 남북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1국가 2체제나 고려 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평화협정은 믿을 게 못 된다. 베트남 전쟁을 끝내기 위해 1973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남베트남, 북베트남의 대표가 모여 평화회담을 열고 전투를 중단하기로 하는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결과는 베트남의 공산화였다. 1국가 2체제나 고려 연방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1국가 2체제나 고려 연방제가 되면 이미 남북한은 하나의 나라이므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도 국제사회가 개입할 명분이 없다. 내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이 바라는 것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로부터 남한을 분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은 아직 자신들의 체제를 버리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북한의 군중을 동원한 각종 대회 모습이나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진이 길바닥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사상 무장이 얼마나 철저한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은 어떤가? 당위성이나 민족 감정으로만 통일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북한 문제는 냉철한 머리로 접근해야 한다. 냉철한 머리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통일 문제이다. 위험천만한 미군 철수 주장. 안보 문제는 늘 우리의 화두가 되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남북은 아직 휴전 상태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는 생각을 결코 접은 적이 없다. 최근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었다. 남북한 전력이 비대칭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북한을 월등히 앞서는 전투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 철수를 외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휴전 종식과 평화체제 선언도 전력적으로 절대 열세인 우리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휴전이 종식되면 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하루아침에 북한에 의해 적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식 공산체제가 좋다면 모를까 우리 자유체제를 지켜나가려면 현재로서는 미군이 남한에 남아 있어야 한다. 미군 주둔을 미국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우리나라의 미군 주둔 필요성이 상호 맞아떨어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켰던 것은 당시 트루먼 정부의 미국이 미국 방어라인인 에지슨 라인을 설정하면서 우리나라를 저항선 안쪽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터 정부와 같이
미국은 우리 정부를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얼음장을 놓아왔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미군 주둔은 우리의 독자적 힘만으로는 북한을 위시한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을 완벽히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미군 주둔과 관련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군을 용병으로 쓰고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미군 주둔을 자주성 훼손당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명분보다 실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자 등거리 외교를 해야. 앞서 나는 우리나라가 육어 부지리의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것은 장점의 입장으로 본 것이며 어부지리의 이익을 얻으려면 고도의 외교력과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인 우리나라는 바다로 나오려는 대륙 세력과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해양 세력의 접점에 놓여 있기도 하다. 대륙 세력은 러시아와 중국이며 해양 세력은 일본과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은 해양으로 진출하거나 대륙으로 들어가는 발판으로 우리나라를 탐낼 수 있다. 구한말, 청, 러시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서로 삼키려고 각축을 벌였던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였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 경제, 무역 전쟁과 주도권 다툼이다. 지상으로부터 36,500km 상공에는 29개의 GPS 위성이 있다. 여기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지구에서의 현재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GPS, 즉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다. GPS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의 내비게이션 장치에 주로 쓰인다. 그런데 GPS 소유국이 미국이다. 미국 국방부에서 전투 시 폭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용으로 개발한 시스템인데 현재 전 세계에 무료로 개방해 많은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고 중국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을 절대 선제 공격할 수 없다. 중국이 전쟁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미국은 GPS를 막아버려 비행기, 선박, 미사일 그 어떤 것도 띄울 수가 없다. 비록 중국이 독자적으로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고는 있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미국은 GPS를 보유하고 있고 방위 산업이 절대적 우위에 있어 아직까지 전쟁에서는 미국을 이길 나라가 없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이다. 중국은 대미 수출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미국 국민의 생필품은 거의 중국에서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도 값싼 중국 제품 덕분에 이자율이나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고 또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 감으로써 그간의 막대한 국가 부채를 감당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중국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우며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는 등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자칫 전쟁의 구실이라도 생기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불사할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승자가 될 것은 뻔하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채무는 모두 사라지고 중국의 산업은 초토화된다. 미국이 이것을 노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북한과의 수교를 도모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1, 2차 회담은 표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회담의 주제였지만 미국의 궁극적 의도는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들어 중국과 떼어놓으려는 계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북한 정권에 남한에 버금가는 경제 성장을 약속하고 어쩌면 미군 주둔까지 얻어내려고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중국은 사방이 친미 세력에 포위당한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보면 심한 경우 미국은 북한에 남한을 넘겨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로 바로 붙어 있는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북한에 의해 대륙으로부터 분리된 섬나라 형국으로 전략적 가치는 북한보다 못하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군사기지로 쓸 수 있는 조건이라면 북한이 원할 경우 남한이 북한에 의해 흡수되는 것까지도 동의하는 밀약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맺는 것보다 훨씬 다루기도 편하고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사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은 미국에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GPS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문제 삼고 있을 뿐이다.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고 군사 굴기를 내세우며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 간 관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 등의 나라와 등거리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과의 관계만을 중시해서도 안 되고 미국만 중시하고 중국을 멀리할 수도 없다. 미국은 6.25 전쟁 때 앞장서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준 우방국이다. 그 나라의 많은 젊은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었다. 그동안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내 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중국은 6.25 전쟁 때 100만 대군을 보내어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도왔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해 대한제국 이전에 가졌던 종주권을 잊지 못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국 사이에서 고도의 외교술인 불가근 불가원, 즉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등거리 외교를 하여 우리의 실익을 도모해야 한다.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미국으로부터는 군사적 도움을 꾀하여야 한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는 원한의 역사가 있고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독도는 어차피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에 뺏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묵은 과거사를 계속 들추어 양국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당분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 가급적 등거리 다자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살 길을 열어가고 어부질의 이익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내가 국가를 이끄는 위치에 간다면 이들 국가 간 역학관계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급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하고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엔 본부를 판문점에 두는 것이다. 유엔 본부가 남북 사이에 있는 판문점에 오게 되면 남북한 사이의 긴장과 대립은 자연히 해소되고 북한은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쏘는 일은 물론 국지적인 도발을 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세계 각국의 유엔 대표들이 오가는 유엔 본부가 한반도 판문점에 있는데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세계를 향해 위협을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가 한반도로 오면 지금처럼 유엔이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므로 회원국들은 회비 납부를 비롯해 활동에 적극성을 띨 것이고 우리는 막대한 국방비를 아끼고 유엔 본부 지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엔 산하 단체들을 남한의 파주와 북한의 개성 일대에 유치하면 남북한은 관광 수입을 비롯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 무슨 수로 유엔 본부를 유치할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남북 분단은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으로 양분되어 냉전 체제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루어졌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일 선전포고를 한 구소련이 한반도로 진격하려 하자 공산국가 소련에 의해 한반도가 완전히 장악될 것을 염려한 미국이 북위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들어갈 것을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과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은 일본인데 정작 국토가 두동강 나는 피해를 본 것은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였다. 1950년 6월 25일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군의 남침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침공 세력인 북한, 소련,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과 이에 맞서 유엔군을 편성하고 남한을 도운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양분돼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이 일어나 참전 군인은 물론 우리나라의 죄 없는 아이들까지 수많은 희생자를 내게 된 것도 강대국들의 책임이 크다. 북한 김일성 뒤에는 소련의 스탈린이 있었고 김일성이 남침을 하면 한반도를 공산을 할 수 있으리라고 오판하게 된 데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방어선으로 H선 라인을 설정하면서 한반도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낙동강 전선을 사이에 두고 부산까지 밀렸던 국군이 웰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오히려 북으로 진격하여 북한을 수복할 수 있는 조례의 기회가 있었으나
북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100만 대군을 동원한 중국의 개입으로 그마저도 좌절되어 우리나라는 다시 분단국이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반도 분단과 현재의 전쟁 불안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에 당연히 물을 수 있고 그들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전쟁 위협과 안보 불안을 종식하기 위해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30여 년 전에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이 없었으며 최근에 와서야 현 정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성사시키지는 못하였다. 앞으로 이 일은 꼭 추진하여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에서 6장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5번째 통일에 대한 이기적이지 않은 접근이었습니다.